18세기 조선에 어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그 책 어딘가에 단 몇 줄의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 연구자들이 그 문장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다른 공식 문헌에도, 어떤 법전에도, 어떤 역사서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의 이름은 연매, 한자로는 연매. 수백 년 전부터 동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사악한 주술 중 하나로 불려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기록은 알려진 어떤 형태의 연매와도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연구자들은 지금도 이 기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매는 저주와 부적, 혹은 특정한 의식을 통해 타인을 해치거나 홀린다고 여겨진 주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를 법으로 다스렸고, 일본에서도 사도로 분류해 엄금했습니다. 동아시아 세 나라가 각각 독자적으로 이 주술을 금지했다는 사실은 그 두려움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진 실제 관행에서 비롯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뒤지면 연매라는 단어가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 등장합니다. 이것을 행한 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논의하는 기록, 실제로 적발하여 엄벌에 처했다는 기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령을 강화하자는 상소들이 시대를 가로질러 반복됩니다. 왕조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연매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처벌 수위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연매를 시술하거나 의뢰한 자 모두를 중죄인으로 다루었고, 일부 기록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논의까지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미신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기의 침범으로 본 것입니다. 이 엄격한 태도 뒤에는 조선 지배층이 이 주술을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연매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행해졌다고 전해질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는 동물의 뼈나 특정 광물, 혹은 의례적 물건을 특정 장소에 묻거나 음식에 섞어 넣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저주의 대상이 그 음식을 먹거나 그 장소를 지나치면 병에 걸리거나 정신이 이상해진다고 여겼고,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를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알려진 형태의 연매입니다. 그런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이 쓴 성호사설에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묘사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짐승 대신 사람의 갓난아이를 제물로 쓴다는 내용이 그 책에 기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의 차이가 수백 년 뒤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 기록의 출처를 집요하게 추적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이 기록을 남긴 이익은 1681년에 태어나 1763년에 세상을 떠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초야에서 방대한 저작을 남겼는데 성호사설은 그 방대함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항목에 걸쳐 역사와 자연, 풍속과 경제, 철학을 아우른 이 책은 그가 관찰하고 들은 것을 기록한 일종의 지식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이익은 단순히 황당한 이야기를 옮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거를 따지고 출처를 밝히며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은 라한다로 전한다는 표현으로 조심스럽게 구분했습니다. 그러한 신중한 학자가 이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 이 항목을 더욱 불가사의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것을 그냥 소문으로 적어 넘긴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실제로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무언가를 보았을까요? 성호사설의 다른 항목들을 살펴보면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는지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는 지인의 편지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기도 했고, 인근 마을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문헌을 인용하면서 조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매 항목에서 그가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즉 직접 목격인지 전문인지 문헌 인용인지는 지금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집중하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이익 이전에도 이후에도 조선의 공식 기록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쓰는 연매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각 관청의 기록에도 동시대 다른 학자들의 저작에도 이 형태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익의 기록은 마치 거대한 침묵 속에 혼자 떠있는 섬처럼 존재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관련 기록에서 유사한 극단적 형태가 등장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의 고독 관련 문헌이나 유사주술 기록이 이익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확정짓는 데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길을 따라가 보아도 결국 성호사설의 그 몇 줄 앞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설은 이익이 실제로 존재하는 증언을 채록했다는 설입니다. 조선사회에서는 민간 신앙과 주술적 관행이 법금의 그늘 아래 숨어 지속되었고 이익 같은 학자라면 이러한 이면을 목격하거나 목격자를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이 기록은 실제로 존재했던 어떤 관행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사건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직무인 관청의 문서 어딘가에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갓난아이를 제물로 쓰는 행위라면 은폐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고 당시 형법체계상 반드시 기록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첫 번째 가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이익이 구전전승, 즉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를 채록했다는 설입니다. 이익은 민간의 풍속과 전설을 중요한 기록의 대상으로 여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금기시했던 것들을 학문적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그 기록은 실제 관행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공포와 집단적 상상력을 담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극단적인 금기는 그것이 실제하지 않더라도 소문이 형태로 살아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설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구전을 기록할 때는 대체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표시했는데 이 항목이 과연 그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익이 경고의 의도를 담아 기존의 형태를 극단적으로 변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주술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장 충격적인 형태를 제시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그의 평소 서술 태도와 얼마나 들어맞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설 중 어느 것도 이 기록의 존재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실존 증언이라기엔 다른 흔적이 너무 없고 구전 채록이라기엔 서술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경고성 변형이라기엔 그 학자의 평소 태도와 다소 어긋납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텍스트 그 자체입니다. 수백 년의 침묵 속에 홀로 버텨온 설명되지 않은 몇 줄의 문장. 어쩌면 이 기록의 가치는 사실 여부와 별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전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국가가 어떤 것을 금기로 지정했는지, 그리고 한 학자가 그 금기의 언저리에서 무엇을 보려 했는지, 그 질문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닿아옵니다. 이 기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면 어쩌면 그 답을 찾는 일이 역사를 읽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익이 이 기록을 남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